아마 지금들 켜놓고 조금 잠깐 쉬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발표를 또 저희가 또 4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토론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발표를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발표는 10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뭐 끊기는 어렵고 또 제가 메시지 창에 올려봤자 아마 발표하실 때는 본인 화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는 본인에겐 정작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10분 정도 생각하시고 발표를 조금 요약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획 주제 5번째 발표로 충북대학교에 계신 박건희 선생님께서 조선후기 책력의 인쇄와 배포라는 제목으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건수입니다. 그 한문학계 관련된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신경호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에 뵙고 그때 발표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그 외에 많은 선생님들은 사실 처음 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오늘 주제가 물질 문화와 자연과학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과학 분야 중에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분야가 이제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인데 근데 실제 천문학의 그런 학문적인 어떤 내용이 지식이 그리고 그 성과가 그 백성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 일종 매개체가 역서입니다. 책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역서이고,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뭐 각종 의례, 제사, 관서, 업무, 농사 이런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사실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서가 이제 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이제 연구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걸 가지고요. 이제 제가 역서와 역법이라고 이렇게 적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조선시대 과학사 연구라든지 이 천문학사 연구에서, 일종의 약간은 역사는 역법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논문들에서 이미 그 왜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그 뭔가 직전사 내열편 같은 거를 편찬했느냐라고 할 때, 물론 그 어떤 지식의 탐구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는 독자적인 어떤 역서나 역법의 어떤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조선에서 역서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역서를 보내주지 않았고 또 중국에서 받아온 역서를 복관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려면 미리 계산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인쇄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제가 다른 논문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예,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서를 아마 뭐 선생님들 중에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역서를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동치 10년의 이제 역서인데요. 제일 첫 페이지, 첫 장이 이제 한 장으로 조선후기 같은 게 이게 이제 한 장, 2페이지로 인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달력장 또는 월력장이라 했는데, 보면 이제 정월대부터 해서 2월대, 대소로 돼 있고, 대가 30일이고, 소이면, 29일이죠. 그래서 이 해는 동치 10년을 보면 12월이 있고, 그 다음 355일이 이제 1년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이 바깥에 보통 이제 그 역서 소장 기간에 그 도서관이나 이런 소장 기관에 바깥의 표지는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그 역서 자체를 간행하고 난 뒤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표지는요. 원칙적으로 역서는 여기가 첫 페이지고요. 물론 이제 왕실이나 고위 관료들한테 역서를 보내줄 때는 바깥에 장정을 하는데 일반인들의 역서를 나눠줄 때는 그냥 그대로 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해서 나눠줍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연신방위도라고 해서 그 해에 기륭신이 어느 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2페이지에 한 장에 돼 있죠.
제가, 예. 그다음부터 이 정월장부터 해서 12월장까지 한 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 소장자가 그날 날씨를 적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글자들이 보면 청자가 쫙 적혀 있습니다. 맑을 청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윤달이면 이게 13장이 되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 장을 이제 기년장이라 합니다. 기년이란 말은 60년 기년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조선 후기 들어오면 이제 60년 기년하는 부분이 없어졌는데도 기년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간행자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간행자 명단. 그에 의해 관상관 관원들 중에서 간행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명단들을 가지고 또 제가 관상관 연구도 하기 때문에 중인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는 1580년의 경진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연신방위도가 한 페이지에 되어 있죠.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것은 두 페이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른 논문에서 조선시대 역사를 이제 이렇게 시대적으로 분류를 하면 외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선 초기에는 그 역사의 명나라 국호와 연호가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그 임진왜란 시기에 이후에 명나라 국호가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의 제국이 되면서 청의 국호가 사용되죠. 아까 이제 박영민 선생님께서 이제 송시열이 청국호,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명의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많은 분위기가 그랬죠. 예. 이제 역서의 종류는 매년 간행하는 역서와 10년 단위로 간행하는 장기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력이라고 제가 말씀 붙인 것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과력입니다. 일과력이 이제 왕실과 조정, 민간에까지 사용된 상용력이고요. 내용 삼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 즉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역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삼서에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역주, 도움이 되는 역주 외에 국왕과 왕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해당되는 역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한 50장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칠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 오행성의 궤도, 칠정이죠. 이거는요. 그걸 궤도 계산을 한 이제 천체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월씩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장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세력, 이제 나중에 황제국가가 되고 난 뒤에 만세력인데, 다가올 100년 또는 110년의 여기를 미리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백중력은 과거에 만들어진 100년의 역사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세력은 이제 정조 때부터 우리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매년 간행하느냐, 10년 단위로 간행하느냐의 차이로 분류를 한 거고요. 역법, 어떤 방법을 쓰느냐를 가지고 대통령을 쓰면 대통 일과력, 시헌력을 쓰면 시헌 일과력, 대통 칠정력, 대통 시헌 칠정력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역서의 간행 부수가 이제 서운간지, 내각 인력, 그 다음에 뭐 육전조례 이런 등등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조선 초기에는 한 5,000부 간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24년 무렵에 10만 부 이상이 간행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영조대 연간에 들어오면 20만 부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제 정조대의 중간에 30만 부를 이제 넘깁니다. 그리고 1798년경이 되면 38만 부까지 이릅니다. 일과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외에 칠정력과 내용 삼서 등등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과력의 배포 비율을 이제 인구와 가구당으로 비교해 보면 한 5, 6가구당 한 부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서가 이제 중앙에서 독점 간행하는 체제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조선 초부터 이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국가에 의한 역서 독점적 간행 그러니까 유지됩니다. 그럼 물론 일부 이제 한두 페이지짜리 역서를 이제 간행하고 그러는데 적발되면 처벌되고 심지어는 참수가 됩니다. 역서 인쇄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과력은 가장 많이 쓰는 상용력 일과력은 1724년 이전까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년 이후에 청나라에서 이걸 이제 목판으로 인쇄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어서 우리도 한번 그래보자라고 해서 베나우판으로 인쇄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비용 문제입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매 5년마다 한 번씩 활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관상감 인력자라고 하는 걸요. 그런데 이제 목판으로 인쇄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속 활자 인쇄는 소량 다품종 또는 페이지 수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유리하고 목판일 활자 인쇄는 이제 그 페이지 수가 적은데 부수가 많을 경우는 딱 적당하지요. 그래서 목판 인쇄로 전환되고 난 뒤에 비용이 한 10분 정도, 일 정도로 줄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죠. 일괄역을 만약에 30만 부, 40만 부를 인쇄한다고 하면 그 판을 몇 벌을 만들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판으로, 한 벌의 판으로 10만 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두 벌의 판문으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장각에 보면 그 여러 이제 동일한 해의 역서들인데 판이 약간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록상으로도 두 벌의 판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 벌의 판으로 15만 부 가량 인쇄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내용 삼수와 칠정력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철활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활자가 아니냐라고 요즘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정력과 천세력, 백중력 같은 경우는 이제 활자로 인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판으로 인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서의 이제 인쇄 그 간행 과정은 그게 이제 역계산을 하고 역계산 결과를 정설해서 판각에 판을 붙여서 판각을 하고 그걸 이제 계속 검증을 몇 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출을 해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관상감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이제 장정할 건 장정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역서 간행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역서를 예를 들면 2012년 거를 2021년 거를 2021년 거 내년 거를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그 2019년부터 2년 전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그 삼력 수술관이라고 하는 걸 선발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1월 달까지 계산을 마치고 4월 달부터 인쇄를 해서 동기 전까지 인쇄를 완료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배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인판을 그 달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초판, 중판, 종판, 종종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초판은 4월 초부터 인쇄를 시작해서 종종판은 동기 20일 전까지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판별로 인쇄가 끝나면 판을 부숩니다. 이걸 회판 또는 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역서를 추가적으로 인쇄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판목들이 있지만 역서 판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죠. 역서 배포는 이제 왕에게 바치는 왕과 왕실에게 바치는 진언과 그 다음에 여러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반사 그리고 크게 그 다음 중요한 게 관상감 사건이라고 해서 관상감 소속 관료들이 이 배포권을 갖고서 역서 인쇄해서 시장에 내어놓는 그걸 관상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를 크게 이제 뭐 복여부나 무거 등등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역서를 관하에서 어느 경상도 관하에서 역서가 뭐 100부가 필요하다 하면 그 100부 플러스 수수료에 해당하는 종이를 바치고 100부만큼의 역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수수료가 이제 그 종이를 가지고 관상감과 교수 간의 운영비를 썼다. 라고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교수관에서는 역서 인쇄하지 않습니다. 역서 공식 유통량의 거의 85% 이상이 관상감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관상감 사건은 이제 그 삼력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상감의 이사회 정도 해당하는데 그들 30인에게 각각 100첩, 즉 2000부의 인출권을 줍니다. 또 당상관들에게 또 배당하고 수당에게도 50첩을 배당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들 합치면 전체 인쇄 부수의 85% 이상이 관상감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급료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역서를 이제 유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진원 반사와 관상감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역서를 받으면 이제 그 관료들도 이제 자기가 쓰고 남으면은 선물을 해주겠죠. 선물을 해주거나 그리고 남으면 또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진원 반사 분할은 사실은 소수에 해당하고
관상감 사건, 관상감 관원들이, 주민 관료들이 이제 배정받은 것들을 내놓는 것들이 유통부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물론 자기들의 관련된 기인하고 자기 그 지방 관계, 클라이언트 관계가 있는 사대부들에게 선물을 주죠. 그리고 난 이제 또 일부는 시장에 다시 나오고 또 사대부가 또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에 가서 다시 사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과 시장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가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선동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단오날에 사대부가 자기가 이제 아는 그 중인에게 부채를 선물하면 겨울 동짓날에 그 중인 관인이 역서를 사대부에게 선물한다라고 하는 그 풍습이 있는데 이런 풍습도 이제 역서 유통의 중요한 하나의 그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시대 역서 반영 부수가 이제 분명히 18세기 이후에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간행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물력과 인력이 증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정부 활동 중에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차지할 것 같은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요. 아직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상감 운영 예산과 관련된 연구를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 이제 이런 많은 역설을 간행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관상감 조직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관상감의 어떤 TO라고 할까요? 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관상감의 운영 방식이 삼력관 등의 산원직이라고 해서 그 경국대전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관직들을 만들고 그들 중심으로 이제 관상감 조직이 운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곳에서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쇄와 대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통과 소비의 관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향후에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또 조선시대 인쇄 문화 전반에서 역사 인쇄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포션을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헌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뭐 10분 이내 하긴 좀 뭐 무리인 분량이었던 것 같고요. 뭐 나중에 따로 저희가 좀 강연을 모셔서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 풍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물질문화 자연과학 덕분에 이렇게 과학자 전공하신 선생님도 모실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지리학 쪽에 전공하시는 제주대학의 오상학 선생님 모시고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유형과 지리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박건 선생님은 죄송하니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예, 잘 보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오상학 선생님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기능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켜져 있긴 한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예. 네. 네, 저는 오늘 그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유형과 지리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중앙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축적이 되어 있지만 이 지방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의 지도가 현재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유형의 지도들을 유형을 좀 나누고 그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연엽 로주형이라는 그 풍수의 형국론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제주도는 변방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화산섬이라는 그런 그 환경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주도를 인식하는 두 가지 측, 중앙에서 제주도를 인식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지정적 조건, 즉 군사적 요충지라는 지정적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대의 그 목마장이라는 그런 그 두 가지 중요성 때문에 제주도의 관찰지도 활발하게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의 유형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유형은 관찰의 그 대축적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판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처럼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지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이즈가 큰 이 대축적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형상 목사가 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제주 목사의 부임해서 그 다음에 1703년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간 지도가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 제주시에서 구입을 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요쪽 위쪽이 그 목마장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마장 지역의 그 목장의 이름들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봉수입니다. 봉수, 오름 위에 있었던 그 봉수들, 그리고 해안에는 연대라고 하는 38개의 그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쭉 이제 군사 방어 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상 목사는 또 이 탐라 순력도라는 현존하는 순력도 지방의 관원이 순력해서 쭉 이제 그린 이제 기록한데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제 현재 제주도 것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요 순력도의 첫 장에 이와 같은 한라장촉이라는 지도를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도는 이 제목 지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수록하면서 개화적인 또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이모년이니까 1702년 4월 15일에 순력을 한 그 당시에 그 정보들을 이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지방관의 이름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이 남북 동서의 거리, 제주도와 주변 지역 국가들 간의 또 거리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장의 이름,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촌락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촌락의 이름들, 뭐 간다시라든지 오등이라든지 이게 다 촌락 이름들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관찰 대축적 지도 가운데 가장 규격이 큰 1709년에 이규성 목사가 제작했다고 이제 전해지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규격이 대략 이게 한 2m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지방을 그린 인쇄본 지도로서는 가장 규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개의 판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일부 금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은 판목 자체의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 굴무기 나무라고 하는 이 한라산에 있던 그런 당시 이 꽃자오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판목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이 백록담이고요. 여기에 보면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이 자세하게 뭐 한라산의 그 외륜부에 있는 분화구 외륜부에 있는 그런 봉우리 명칭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와 같은 거는 이제 구상나무들이 또 세밀하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은 아까 지도들보다 못합니다만은 목마장 지역을 아주 세밀하게 그린 또 지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전반의 필사본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4소장, 5소장 하는 게 이제 목마장입니다. 목마장에 피우가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어린 말들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피우가라든지 물을 먹을 수 있는 수처, 연못들입니다. 이 연못들에 대한 파악까지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정상부고요. 요 일대가 당시 말을 방목해서 키웠던 산마장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라산 중앙부 쪽에 보면 다른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이 등산 등반로가 그려져 있어요.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등반로가 한라산까지 쭉 백록담으로 가는, 지금이 현재 그 북쪽 한라산 북쪽으로 등반하는 그 등반로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등반로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명들, 용진각이라든지 이 연대라고 표현은 이 왕관릉에 해당이 됩니다. 왕관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지명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고요. 영실의 기암절벽이 독특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왕관릉에 해당하는 모습인데요. 요 위에서 이제 봉수를 만들어서 불을 피워 가지고 고려시대에 추자도를 거쳐서 남해안까지 통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필사본으로 제작되는 아주 영주산 대통도라고 하는 특이하게 이쪽은 이 제작했던 장소가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포소라는 곳에서 이제 제작이 됐다는 연대와 장소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도로망도 붉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도에서는 도로망들이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도로망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판본으로 제작된 지도 가운데 가장 독특한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라산 중앙에서 이 24방위를 이렇게 방위선을 그려놓은 지도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서양의 그 포르톨라노 차트라고 하는 그 해도의 기법과 유사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침판을 대고 쭉 항해를 하면 요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항해용 지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만은 실제 항해 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서산 고려시대 화산 분출했던 서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비양도를 서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경에 이르면 이와 같이 제주도의 윤곽이 거의 현재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이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소장된 해동지도의 제주 삼연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탐나지도 병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거를 작게 축소해 가지고 필사본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서는 이제 군년 지도책에 이와 같이 사이즈가 작은 지도책들이 필사본으로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곽이 아주 정확한 지도도 있는 반면에 조금 이와 같이 왜곡된 형태의 윤곽을 지니고 있고요. 반면에 이런 지도에서는 그 제주시 부분을, 제주성 부분을 오히려 확대해 가지고 축척을 주변 지역과 성내 지역을 달리 적용하는 그런 특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은 이제 방위상에서도 좀 전체적인 그 거리 관계라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파도와 마라도가 이 남쪽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위치상의 오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군년 지도책의 제주도 지도는 거의 비슷한 게
같은 계열을 그대로 필사하는, 그래서 19세기 제작됐지만 뭐 18세기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전국 지도책. 이거는 전체 전국이 수록된 지도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방위도 남쪽을 상단으로 하지 않고 이 북쪽 지금의 제주시에 해당하는 북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 동료비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비고의 또 다른 유형인 조선 강력 총도에 수록된 지도 앞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내용들이. 그러나 역시 이 방위상에 좀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중턱에다가 이제 홍화각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목관하지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19세기로 가면서 전국 지도책이 활발하게 이제 제작이 됩니다. 이제 김종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제작되는 그런 지도책, 그리고 김종호 이전에 이와 같이 동료라는 지도책에서도 제주도 지도가 수록이 되는데, 이처럼 이 제주도에는 없는 이런 산줄기 모습이 모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 오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산줄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이와 같이 한 것은 제주의 이 당시에 독특한 그 어떤 풍수적 인식과 풍수지리적 인식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34년 규장가 김정호의 청구도입니다. 청구도의 모습이고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산줄기 표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제주도 지도에서는 더 이런 산줄기 표현이 아주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가 지니는 이제 도로 표시, 점을 찍고 심리마다 이제 심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말기로 가면서 이와 같이 읍지에서도 제주도 지도가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표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풍수의 그 산도하고 또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서는 지리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리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전 제주읍지에 수록된 것처럼 또 세밀하게 그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려진 이 지도를 보면 이 당시 중앙에서 제주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리 인식을 볼 수가 있는데, 한라산과 목마장, 그리고 해안을 둘러가면서 구진성이 있습니다. 구진성과 삼읍성, 요 정도만이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목마장과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제주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현과 대정현을 별도로 이와 같이 그리고 세밀하게 또 그린 지도들이 읍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는 그 해화식 지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해화식 지도는 이 탐라 식경도, 아까 말씀드린 탐라 순력도, 이런 지도들이 이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목 도송 지도라고 해서 제주목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이 도송이라는 또 타이틀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송은 한양 도성인데, 이거는 이제 탐라국의 과거 수도였던 사실을 갖다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관하의 그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백사라든지 이제 동헌. 역시 아까 탐라 순력도의 이 그림처럼 그려지면서도 하나의 그림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주 조점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건물의 배치가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라 식경도의 백록담, 식경도는 식경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런 지도들이죠. 백록담의 전설, 신선이 내려와서 사슴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같은 전설적 요소도 지도 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산포, 성산 일출봉 해 뜨는 모습을 또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제주에서 가장 뭐 제일경이라고 하는 영곡, 영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바위의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쪽 영실. 마지막 유형으로는 민간에서 주로 제작되는 그런 지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백규의 환영대에 수록된 이 탐나도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만큼 제주도에 관한 지리 정보가 민간의 지식인들한테도 유포가 되어서 실제 지도 제작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그려지는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 성만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또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정이라든지 정의는 거의 그려져 있지 않고요. 특히 이 삼성혈의 모습이 부각이 된 이거는 족보에 수록되는 그런 지도들입니다. 이제 삼사석이라든지 삼성 신화와 관련된 유적들이 또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필사본으로 제작된 제주도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모홍동이라는 것이 바로 삼성혈입니다. 모홍동 전도라고 해서 여기 삼성혈의 모습입니다. 요것만 이제 아주 명당의 형고로 아주 특성화시켜서 이제 부각시킨 그런 지도들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와 관련된 조선 후기에 또 풍수가 들어오면서 많은 풍수 지도들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이거는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지도냐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제주 성내의 관아비 지도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관아들이 이게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객사는 이쪽에 있고 형옥이 있고 그 옆에 형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북가원이 있고 하는. 그래서 이런 지도는 제가 처음 봤어요.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으면은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에 중시됐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관찬의 대축적 지도들이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그게 실제 중앙으로 조정으로 보내져 가지고 조정에서도 이제 군연지도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또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 제주도 지도에 관한 것들이 또 유통이 되면서 유백과 같은 실학자들이 또 제주 지도를 실제 인쇄본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탐라식경도나 술력도 같은 회화식 지도에도 활발히 이어지면서 나중에 19세기에도 여전히 그 회화식 지도들이 유통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좀 더 많은 시간 들여서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대학교 박물관장님 오상학 선생님의 발표를 마쳤고요. 마지막 발표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는 개명대에 계신 송호빈 선생님께서 한문학연구에서의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과학의 의미와 방법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명대 한문교육과 송호빈입니다. 제가 총무이사하면서 저만 빼놓고 발표자 선생님들께 원고를 독촉드리고 저는 이 PPT로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로 문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고증해 보려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오늘 학술대회가 한문학 관련 학회에서 자연과학을 주제로 삼은 게 처음인 걸로 알아서 한문학 연구와 과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을 범범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건 이미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관상이 과학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보면 바로 과학적이라는 거고 이럴 때는 바로 문제 해결 그리고 가치 판단의 방법
또는 기준, 그러니까 곧 올바른 방법, 기준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는 과연 과학이 언제나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전직 판사는 범죄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라는 게 때때로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바로 과학이 아니고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는 문학에 가깝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원어를 들으면 문학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 대척점에 바로 문학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방법이기도 하지만 바로 학문의 어떤 영역이나 분야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문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대척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은 일상 그리고 근현대의 지식 학문에 두루두루 쓰이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한문학이라는 게 근대 이전의 것, 그러니까 곧 오늘날의 과학 혹은 과학적인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세기 초, 특히 1970년대 이후에 성립된 한문학이라는 것은 곧 근현대 학문으로서 과학이라는 걸 언제나 의식하거나 추구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부담을 갖고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문학에서 혹은 한문학 연구에서 과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호명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만 논문 같으면 밑에다 각조를 다 달았을 텐데요. 지금 PPT 화면이라서 몇 가지 사례만 올렸습니다. 심경원 선생님께서는 국문학연구와 문헌학에서 바로 국문학 연구라는 것을 과학화해야 되고 그 과학화의 주 방법이 바로 문헌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박성규 선생님의 기조발제 같은 경우에는 한문학 연구자들도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연희소설을 연구하신 송진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것을 작가의 창작 과정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말은 바로 사이언스의 번역어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동그라미 1, 2, 3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쯤부터 성립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언스라는 의미를 근대 일본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과학이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용어들로 번역이 되었다가 과학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근대의 계몽 사상가가 과학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말은 바로 사이언스라는 것이 물리학, 화학 등등 여러 가지 분과학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바로 분과의 그 과라는 의미를 취해서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과학이라는 니시 아마네의 역어가 정착이 되면서 다른 용어들을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서학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래 한국과 중국에서 격치학이라고 불리던 말 역시 과학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자, 한문 속에서 과학이라는 말은 주제하는 것처럼 지금 사이언스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고 바로 과거 공부의 준말이 되겠고, 그리고 두루 살펴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즉 유자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야밀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과학이라는 그 글자 자체로 돌아오면 과라는 거는 바로 곡식이랑 대로 구성된 회의자로서 바로 대 같은 것을 가지고 곡식의 양을 나누어서 재는 것.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나눈 것, 온갖 것들을 나눈 것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근대 한문 속의 과학
그리고 근대 한자어의 역어로서의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나뉜 것이라는 과자의 본의만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 둘 간의 어떤 의미상의 계보, 특히 한문, 문맥상의 계보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신조어가 되겠고, 때때로 과학 분야의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과학이라는 말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이언스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불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과학이라는 말 자체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치 한국어의 불완전 명사라든지 한문의 허사처럼 약간 그런 텅 빈 말, 의존적인 말처럼 느껴집니다. 자, 과학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과학이 불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한문학에서도 역시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이 한문학 연구와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야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바로 자연과 관련된 한자의 성립 원리를 찾는다든지, 그리고 자연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의 한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실물과 비정시키는 연구, 그리고 서학의 전례 이래 성립된 한자어가 어떻게 유전됐는지, 그리고 자연과학 관련 한자나 한자어의 교육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시, 한문산문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자연과학 저술은 아니지만 자연과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고나 시각을 드러낸 시문들을 분석해서 그것으로서 작가의 사유구조나 지적 배경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다시 그것으로 작가론이라든지 지성사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과학저술로는 완전히 서술이 안 되는 어떤 과학사의 빈틈 같은 것들도 이런 본격적인 과학저술은 아닌 한시나 한문산문으로 그 빈틈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로병사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다룬 문학작품이나 기록들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인문학이라든지 재난학, 재난인문학 같은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선행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있어서는 바로 자연과학에 관련된 문헌의 재정리라는 건데, 오늘날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경사자집 사부에 흩어져 있는 관련 문헌들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바로 한문 문헌학을 서술하는 바탕이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바로 자연과학, 각 분과 그리고 과학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최근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으로서 과학기술을 한문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크게 서지학 그리고 데이터 과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혹은 그 유명한 각빛 스코프처럼 어떤 광학기구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의 구축, 활용, 그리고 고전 AI 번역 같은 것에 이러한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사온 사전인데요. 지료 사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고서들의 지료들, 종이의 재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의 형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일본 종이 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가 좋은 게 뒤에 부록, 이렇게 별책 부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샘플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붙여놔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서지조사를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한문학의 최근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국문학 연구 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이문융합형 공동연구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서지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 과학 측면에서 꾸준히 문과와 이과의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 개념을 통해서 한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모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문학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과학적인가?
과학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절차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이 한문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의 방법에 비추어 가지고 한문학은 연구 대상의 어떤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연 한문학이 꼭 과학적이어야 되는가, 그런 부담이나 의식 같은 것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연구들은 근현대 한문학 연구자들이 과학이라는 용어 개념을 한문학, 국문학 관련 논저에서 어떻게 언급, 이해했고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바로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의 검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맺은 말 부분에 김태준에 대한 것은 지금 작업 중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태준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태준이 정확히 과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썼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문학사, 조선한문학사, 그리고 조선소설사, 그리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글인 것 같은데요. 자연과학계의 기함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데서 김태준이 과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했고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연과학계의 기함이라는 신문에 실은 김태준의 글이 되겠습니다. 조선한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지정의라고 나뉘고 그것에 각각 과학, 문학, 철학이 배치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문학 연구자들은 크게 어디서 온 건지, 김태준이 무엇을 참고한 건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니시야마네가 주장한 것과 완전히 같은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이런 자연과학계의 기함이라는 글에서 보면 처음에 김태준은 조선한문학사에서는 과학, 문학,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연과학이라는 게 도덕, 신미와 괴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르러서 과학과 문학이라는 게 접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문, 영역, 방법의 개념에 있어서 한문학자들이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한문학 이해와 과학의 연구 방법의 관계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한 분의 자유주제 발표와 8분의 기획주제 발표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시간을 10분씩 드린다고 해서 조금 많이 촉박하게 발표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간은 조금 원래 예정했던 시간에 비해서 한 40분 정도 더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그래도 휴식을 취하시고, 지금 4시 제 시계로 8분인데요.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4시 20분에 다시 국민대학교의 이동재 선생님 모시고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4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